과학은 이전 연구자들의 전통 위에서 이를 수용하지만 동시에 이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세워나간다는 것이죠. 이런 지식의 진보를 지금부터는 이제 케플러의 하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케플러라는 천문학자는 젊었을 때 그 루터교를 믿고 있었던 그러니까 루터교를 신봉하던 그 천문학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한테 이제 천문학을 배웁니다. 메스틀린이라는 그 루터교 천문학자가 케플러의 스승이었는데요. 근데 이 루터교 천문학자들의 믿음 중에 하나는 신이 우주를 기하학적으로 만들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신은 인간이 자신이 우주를 만든 비밀을 이해하기를 바랄 것이다 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은 자비로우니까요. 자기의 피조물인 인간이 신이 우주를 설계할 때 집어넣었던 원리를 이해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기하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신은 우주를 기하학적 원리에 따라서 만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해 주기를 바랬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천문학을 할 때 기하학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고요. 그런 영향을 받아서 케플러도 상당히 일찍부터 우주에 이 천체에 어떤 기하학적인 조화 같은 기하학적인 조화가 숨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이미지는요. 요하네스 케플러가 1596년에 젊은 시절에 처음으로 출판했던 우주의 신비라는 책에 등장하는 그림입니다. 이 우주 모형은 태양계의 모형입니다. 태양계를 케플러가 모델을 만들어서 이해를 한 것인데요. 이 모델이 어떻게 작동하는 것이냐면은 그 당시에 정다면체라고 알려진 것들이 5가지가 있었습니다. 정다면체는요, 플라톤의 다면체라고도 부르는 것인데요. 이렇게 3차원 입체인데 어느 쪽으로 돌려봐도 대칭인 것을 말합니다. 이게 근데 딱 5개밖에 없어요. 정6면체, 정4면체, 정12면체, 정20면체, 정8면체. 플라톤의 시절에 이 5개가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플라톤이 우주를 설명할 때 이 정다면체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의 다면체라고도 불리는 건데요. 근데 지금까지도 이 정다면체는 이 5개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정다면체는 딱 이 5가지만 존재를 하는데요. 케플러가 이 5개의 정다면체를 써서 태양계의 모델을 만듭니다. 그런데 당시에 케플러처럼 코페르니쿠스 체계를 받아들였던 사람의 하나의 숙제 중에 하나는 왜 행성의 수가 6개로 늘어났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이전에 아리스토텔레스 프톨레마이오스 체계에서는 지구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행성은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5행성입니다. 동양의 5행이라는 게 있죠. 5행이 이 5행성에서 나온 겁니다. 행성은 5개입니다. 근데 태양이 중심에 되니까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행성이 6개가 된 거죠. 지구도 하나의 행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왜 행성이 하필이면 6개냐? 라는 것을 나름대로 정당화를 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케플러가 이 5개의 플라톤의 다면체를 사용을 해서 그걸 설명을 합니다. 왼쪽에 맨 밖에 있는 구가 토성의 궤도입니다. 토성의 궤도고요. 그 토성의 궤도 안쪽으로 정6면체가 내접을 합니다. 꽉 채워서 내접을 하고요. 그 정6면체에 다시 내접하는 구를 만들었을 때
그게 목성의 궤도가 됩니다. 예, 목성의 궤도 안에 정사면체가 내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사면체에 다시 꽉 채워서 내접하는 굴을 만들었을 때 그게 화성의 궤도입니다. 화성의 궤도 안에 정12면체가 내접을 합니다. 그 정12면체 안에 다시 굴을 내접시켰을 때 그게 지구의 궤도가 됩니다. 지구의 궤도 안에 정20면체가 내접을 합니다. 정20면체 안에 다시 내접하는 구가 금성입니다. 금성 안에 정8면체가 마지막으로 내접을 하고요. 그 안에 꽉 채워서 굴을 만들면 그게 수성의 궤도가 됩니다. 그래서 5개의 플라톤의 다면체를 세워놓고 그 각각에 접하는 구들을 6개를 채워넣어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의 순으로 배열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은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은 이 결과가 실제 관측 결과와 상당히 비슷하게 일치합니다. 네, 태양으로부터 각 행성들이 떨어져 있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거리와 이 모델이 제시하는 거리가 상당히 비슷하게 일치합니다. 네, 물론 케플러는 이게 실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모델이다. 고 생각을 했고, 뭔가 이런 식으로, 이런 기하학적인 방식으로 이 태양계의 작동을 이해할 수도 있겠다. 라는 것에 굉장히 즐거워했지만은, 이게 자신이 찾는 그 우주의 조화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케플러는 이 이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티코 브라헤의 조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티코 브라헤가 관측한 데이터를 넘겨받습니다. 넘겨받아서 특히 화성에 관한 데이터를 가지고 몇 년 동안 실험을 합니다. 몇 년 동안 실험을 해서 티코 브라헤의 관측 결과와 원운동의 조합만을 사용한 모델을 어떻게 하든지 맞춰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거기서 오차를 줄이지를 못합니다. 그 오차가 이제 8분의 오차를 줄이지를 못합니다. 근데 케플러는 티코 브라헤가 워낙 뛰어난 관측자였기 때문에 실제로 티코 브라헤가 가진 데이터의 오차는 한 1분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8분의 오차는 티코 브라헤의 관측 결과에서 나온 오차가 아니라 모델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새로운 모델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원운동의 조합만으로, 원운동만으로 행성을 설명하려는 시도를 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행성의 운동을 설명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다가 결국 1609년에 신천문학이라는 저서에서 태양계 행성들은 태양의 주위를 원의 형태로 도는 것이 아니라 타원의 형태로 돈다 라는 제1법칙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역시 같은 책에서 행성과 태양을 연결하는 가상의 선분은 같은 시간에 속도가 빨라졌다 늦어졌다 하는데요. 같은 시간에 이 가상의 선분이 쓸어간 면적을 계산해보고는 항상 같은 시간에 같은 면적을 쓸어간다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게 케플러의 제2법칙입니다. 그리고 케플러가 찾아 헤맸던 행성의 공전주기,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일수록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가까이 있는 행성이 더 빨리 태양을 한 바퀴씩 돕니다. 뭔가 이 주기와 태양으로부터의 거리 사이에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거를 찾다가 결국 행성 공전주기의 제곱은 궤도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라는 제3법칙을 1619년에 얻어냅니다. 특히 이 중에서 계속 문제가 됐던 것이 케플러의 제1법칙입니다. 자, 우리가 별이나 달이나 화성이나 금성이나
이런 천체들이 원의 형태로 운동을 한다 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타원의 형태로, 왜 그런 행성들이, 왜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타원의 형태로 도는 것인가 는 거는 참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케플러는 그것이 어쨌건 관측에 기반한 사실이다 라는 것은 보였습니다. 근데 왜 타원이냐, 왜 하필 타원이냐 는 질문에 대한 답은 오랫동안 찾아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 제가 다음 강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답을 처음 찾아냈던 사람이 아이작 뉴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법칙을 제시를 한 다음에 케플러는 자신의 천문학에 근거를 해서 새로운 천문 관측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표의 이름을 루돌핀 테이블이라고 붙입니다. 여기서 루돌프는 케플러를 후원했던 프라하의 루돌프 2세를 지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은 천문학의 여신인 우라니아 여신의 신전을 그린 것입니다. 케플러가 루돌핀 테이블의 표지 그림으로 장식을 했던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는 과학의 진보에 대한 케플러의 믿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림의 상단부를 먼저 보시면요. 이 신전의 뚜껑 부분인데요. 여기는 6명의 뮤즈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6명의 뮤즈들은 다 그 당시 천문학에서 밀접하게 사용이 됐던 그런 기구들, 도구들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신전의 중앙입니다. 신전의 중앙에는 여러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에는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맨 왼쪽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이름은 히파르쿠스라는 천문학자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낡은 기둥의 히파르쿠스, 고대 천문학자입니다. 그리고 그 낡은 기둥들은 전부 벽돌과 같은 재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굉장히 기둥이 낡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편으로 있는 새 대리석 기둥이 코페르니쿠스의 기둥입니다. 앉아있는 사람이 코페르니쿠스고요. 그 옆에 기둥, 역시 대리석 기둥으로 굉장히 그 새것의 기둥이 티코 브라헤의 기둥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편으로 역시 낡은 기둥이 프톨레마이오스입니다. 고대 천문학자, 고대 천문학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는 유명한 천문학자인 프톨레마이오스의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고대의 천문학의 기둥은 다 낡았습니다. 그리고 코페르니쿠스와 티코 브라헤의 기둥만이 새 대리석 기둥입니다. 각 기둥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달려 있는데요. 옛날 기둥에는 다 옛날의 낡은 우주 모형들, 그 다음에 뭐 눈금을 잴 수 있는 각도계 정도의 원시적인 기구만이 달려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기둥에는 시차를 관측했던 굉장히 정밀한 각도계가 달려 있고요. 티코 브라헤의 기둥에는 티코 브라헤가 자랑했던 4분위와 6분위, 아주 정교한 새로 만든 기구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구만을 봐도 지금 것이 옛날 것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인물들인데요. 히파르쿠스는 기둥 뒤에 기댄 채로 서 있고요. 프톨레마이오스는 앉아서 뭔가를 혼자서 끄적끄적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은 코페르니쿠스와 티코 브라헤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티코 브라헤는 하늘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신전의 천장에는 뭔가 천체의 운행을 나타내는 그러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모형이 코페르니쿠스의 책인지 천장에 그려진 이 우주도가요, 티코 브라헤의 책인지가
분명치 않다는 것입니다. 케플러 자신은 젊었을 때부터 코페르니쿠스 체계를 받아들이고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또 티코 브라헤를 스승으로 뒀던 사람이고 어떤 의미에서 티코 브라헤의 은혜를 많이 입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러 그 둘 중에 어느 한쪽을 자기가 분명히 지지한다라는 그런 인상을 안 주게 하기 위한 형태로 위에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중요한 것은 여기서 천문학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코페르니쿠스와 티코 브라헤고요. 티코 브라헤는 천장을 가르치면서 quid si sic, 우리가 전 시간에 나왔던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에게 던지고 있고, 프톨레마이오스는 이 둘의 대화에 끼지 못한 채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서 글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이미지는 천문학 지식이 발전한다, 진보한다. 옛날의 천문학은 낡았다. 적어도 티코 브라헤,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이 돼야만 새 것이고 의미가 있는, 가치가 있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케플러의 믿음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문학이 케플러가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발전했을까요? 천문학의 여신이 이 두 개를 놓고 저울질을 하다 보니까 티코 브라헤 체계가 낫더라. 케플러와 갈릴레오 이후에는 아주 급속도로 점점 더 많은 과학자들이 코페르니쿠스 체계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아는 것은 곧 힘이다. 그리고 우리의 지식은 진보한다.